지금부터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부고국의 일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박지원 국회의원실 김윤명 보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박지원 국회의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부고국의 일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순서는 국민의회 내빈 소개, 인사말씀, 삼석 의원님의 축사, 안대진 원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긴 촬영, 발표 및 토론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하 국민회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바쁜 노정 할증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당 손금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예. 다음은 오늘 토론의 주최자이신 박정호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금주 의원님도 대선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셔서 엄청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문캠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결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파주 을이고요.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이름은 박정입니다. 우리 IP 지식재산은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이 부국으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 설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뜻깊은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안대진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자장을 맡아주신 하홍중 박사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홍희 교수님, 송승우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최재식 박사님, 구태현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기업과 지능정보 기술이 결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기술 혁신을 말합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이에 대한 실체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하여 인간의 버금가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향후 인류는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식재산처의 역할에 대한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영국 기업인 ARM의 인수에 3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ARM은 생산 설비 하나 없이 지능형 반도체 관련 설계 기술과 지식재산만으로 성장한 세계적 기업입니다. 우리 사정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대미 무역 수지 현황을 보면 상품 교역 분야에서는 2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 수지는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 정책이 가져온 구조적 한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토론의 주제와 같이 지식재산 부국은 우리나라의 미래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타 역할을 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정책 개발 및 기술 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위한 지식재산처 신설과 청와대에 지식재산 비서관을 두는 정부 조직 개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 부국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소중한 말씀과 제안은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 구체화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를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경호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최자이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대진 원장님께서 회장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대진 원장님께서는 특허청 심사국장, 특허청 수석심판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지식재산연구원 원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안대진입니다. 박정 국회의원실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과 참가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박정 의원님과 바쁘신 가운데서 자리를 빛내 주신 송금주 의원님, 그리고 축사를 보내주신 장병환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 도정환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일 소중한 의견을 발제해 주실 동국대학교 김흥애 교수님,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님과 정책 토론을 펼쳐주실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거대한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승자가 된 4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라고 언급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동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식재산 거버넌스 하에 논의되어야 할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한영사는 배포해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포럼의 중요성을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많이 밀리는데 제가 생각해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니까 길을 좀 터주십시오 하고 눈을 감고 길을 탁 들으니까 눈을 뜨자마자 길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쫙 갔거든요. 그게 신이 저한테 주기 때문에 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갓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를 통해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4세대 지식재산 제도 마련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을 도약하기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과 오늘 포럼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에서 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박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대준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당 간사이신 손금주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금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마음이 바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 박정 의원님 주최하시는 이 세미나에 꼭 참석해야겠다 싶어서 왔고요. 우리 박정 의원님께서 좀 늦으셨지만 저희가 다 양해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 그리고 그 지식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국민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통합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오늘 기술재산,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 문제, 어느 만큼 보호해줘야 되느냐, 또 보호함으로써 지적재산의 발전에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또 반대로 그러한 지적재산이 어느 정도 공개돼서 우리 사회가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미래로 가는 그런 미래로 가는 미래 사회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박정 의원님과 함께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또 특허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한국의 지적재산이 더욱 보호되면서도 충분히 활용돼서 지적재산에 있어서 세계 52위의 낮은 수준의 보호, 그러면서 지적재산에 있어서는 항상 적자국을 면치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파하고 우리가 세계 기술혁명 융합시대에는 주인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금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 내빈이 한 분 오셨는데요. 소병훈 의원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병환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온혜영 의원님, 도정환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예정이었지만 당내 상황과 국회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오늘 토론의 취지에 공감하시며 제도 개선에 대해 협조해 주시겠다는 내용의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3일이 제20대 총선이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1년 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여러 의원님께 한번 축하, 감사 또 노래의 어떤 박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뇌 교육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패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실 하홍준 박사님이십니다. 하홍준 박사님께서는 영남대학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첫 번째 발제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해 주실 한국정보학회장이신 김흥애 교수님이십니다. 김흥애 교수님은 서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박사를 취득하신 후 현재 동국대학교에 재직 중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인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비하는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 발표해 주실 손승우 교수님이십니다. 손승우 교수님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단국대학교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또 토론해 주실 최재식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재직 중이십니다. 예. 다음은 구태영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구태영 변호사님은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김현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테크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제가 실례를 범인데요. 소병현 의원님께서 축사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사회를 맡은 저는 이 자리를 좌장이신 하홍준 박사님께 넘기고 이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게 될 하홍준입니다. 사실 앞자리에 나가서 사회를 봐야 하지만 이게 조금 동선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사회 하시는 분께서 사실은 다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주제 발제자나 토론에 대해서는 소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김흥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걸 사용해야 되겠죠? 마이크를. 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김흥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앞에 보시다시피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가버넌스. 주제가 굉장히 멋지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강한 것을 원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연한 조직을 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가버넌스 구조는 저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넌스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가버넌스 구조, 다른 말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지향하며 해서 뭔가 제목에 보면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아마 우리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우리 행정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가버넌스 구조에 관한 부분도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행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시행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직 개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가버넌스다, 조직 개편이다, 행정개혁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큰 맥락에서는 아마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제랄드 케이드라는 교수가 굉장히 아주 쉬운 표현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이란 저항에 대한 행정변혁의 인위적 유인책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논의가 담론이 시작되고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논의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아주 쉬운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행정개혁은 항상 이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저항하는 힘보다 그것을 저항을 밀어붙이고 바꾸려고 하는 힘이 셀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세미나에서도 우리 박정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마 결코 힘이 있는 국회에서 많이 아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그래서 이런 구조개혁, 정부개혁을 하기 전에 이런 개혁의 논리, 죄송합니다. 개혁의 논리가 뭔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는 재구조화라는, 그죠? 구조를 다시 바꾼다는 얘기겠죠. 이거에 대한 논리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 서론 부분을 얘기 안 하고 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논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특허청만 가지고 있는 어떤 가버넌스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료 체제는, 전통적 관료 체제는 굉장히 우리가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가버넌스 체제의 여러 가지 한계, 이거에 대한 구조 개편에 대한 이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의 이 새로운 구조 개편으로 대안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제의 주요 기능,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어떤 이게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런 목차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차 혁명 자체가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환경이 안정적이고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구조개혁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그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의 논리를 5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경 변화 때문에 내부 구조를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4차 혁명처럼 기술 변화가 있을 때 그에 맞추기 위해서 내부의 가버넌스 체제를 바꿔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환경 변화나 기술 변화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 선택은 그런 외부적인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서 하는 변화를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또 어느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는 걸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통 개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환경 변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환경은 대부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역동성, 복잡성, 격변성. 우리 개인들도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의 미래가 확실하고 뭔가 정해진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 구조도, 우리 조직들도 외부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변화, 이런 환경의 여러 가지 이런 역동적인 측면, 불확실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전통 산업세와는 다른, 그죠? 예측이 어려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등장 가능성, 불확실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승자 독식 논리가 지배하는 국가 간 치열한 경쟁, 그리고 지식 재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지식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가해지는, 그죠? 선진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식 재산 논리와는 좀 다른, 그죠?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사이언스, 이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마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구조개혁의 논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허청의 구조, 이런 구조들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내부 구조가 좀 안 돼 있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항상 이런 기술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4차 혁명 때문에 그렇고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ICT 혁명, 그리고 혁신혁명 다 연결됩니다만은,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뭐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아왔는데, 민간부나 정부나 다 지금 성과에 대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성과에 대한, 그죠, 조직 내에서 연봉제라든가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기관들도 아마 지금 특허청도, 그죠, 책임 운영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관장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어떤 가버넌스 구조를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융복합 얘기는 많이 들어왔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데이터에 기초한 구조 개혁, 이러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정부의 구조를 바꿔나갈 때 채택하는 우리가 자율성을 가진 어떤 선택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원하죠, 비용 절감을 원하죠, 그리고 슬리밍하고 때로는, 그죠, 조직을 잘라내는, 그죠, 좀 험악한 얘기지만 도끼로 찍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자체에서 자기네 영역 예산이라든가 부처 크기, 인력 확장, 뭐 이런 목적도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많이 우리가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특허청은 상대적으로 아마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 조직들이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방의 논리,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그냥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도 어떤 걸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단순히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할 때 우리는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어떤 의식 속에서 담아서 정부의 개편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개편은 사실 이 마지막에 이 정치적 상징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관료 때리기, 그죠? 그래서 뭔가 모든 책임을 관료들한테 돌리면서 관료제를 개편하고 가버넌스를 개편해야만 뭐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 조성, 그리고 성과가 있든 없든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또한 구조 개편을 하면서 권력 개편의 일원으로 정치가들이 보통 하는 그런 개혁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재구조화의 논리가 제가 크게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적인 논리를 잠시 소개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영학하고 경제학 논리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학을 전공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 변화가 역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관료제, 기계적 조직으로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이 굉장히 외부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유연한 조직, 유기적인 조직을 원합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가 융복한 얘기하지만 조직의 경계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 조직은 그렇지 않죠. 분과나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서 조직, 우리 지금 특허청도 이제 책임운영 기관이니까 아마 이런 사업부서 조직 개념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래픽 구조라는 것은 아마 오늘 토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무조건 통합하는 게 좋은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조직은 어떤 부분은 통합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분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고 전체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끔은 중앙집권화, 분권화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은 양면성을 다 가져야 되는 구조. 그래야만 아마 그게 유기적이고 홀로그래픽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오늘 논의되는 얘기도 여러 가지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재산에 관한 기능들을 통합하고 수유자 입장에서
한 부서만 찾아가면 되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논리가 있는데 그동안 경영학 쪽에서는 계속 리엔지니어링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조직 그리고 조직 간 관계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 재구조화에서 경제학의 논리가 굉장히 지배적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은 굉장히 제국 학문이라 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의 논리가 지배적이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권력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도 알게 모르게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사회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공직에서도 경쟁 논리, 그죠? 시장화 논리, 민영화 논리, 그리고 웬만한 대부분 많은 업무를 애주화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항상 룰을 바꿔야 된다. 룰을 바꿔서 경쟁성을 향상시키고, 경제학자들은 법조차도 법을 바꾸는으로써 경쟁성이나 효율성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오로지 모든 것을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그죠? 그래야 탈규제를 해야 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도덕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인책을 줘야 된다. 항상 가격 체제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재구조화의 논리.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동안 가왔죠. 행정학의 논리는 의외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이 논리가 많이 통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행정학자들은 조정이라는, 오늘도 이제 정부의 각 부처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거에 관한, 그래서 마치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자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은 구조화의 논리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조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마치 이것은 연금술사의 도를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죠? 그냥 쇠붙이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런 비유법을 써서 연금술사의 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정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논리들을 우리 행정학 담론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학 쪽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하죠. 조직이 능률적이 된다, 공정해야 된다,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대응적이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경제학자들은 능률성을 주로 얘기하고, 그죠? 경영학자들은 트랜스포트를 얘기하지만 우리 행정학은 형평성, 그죠? 대응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은 약간 좀 우파적인 논리가 있다라면 우리 행정학자들은 약간 좀 좌파적인 논리로 좀 보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이 담론을 주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정부화돼 있다. 공동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가 뭔가 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기능을 다 민간기업으로 넘기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죠? 아니면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그런 우리 현상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통합은 우리 행정학이나 이제 복지학 쪽에서 항상, 그죠? 서비스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오랜 동안 되어 왔고요. 최근에 이제 협치, 그죠? 당연히 정부의 구조가 파편화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조직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오늘 담론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협치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논리가 될 텐데,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국정사태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겠죠. 각 정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과연 자기네의 정직성이 있는가, 그죠? 상당히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정부기관들이 정말 자율성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정부 조직 개편의 논리가 얼마나 정부기관 각각의 기관들이 정직성을 유지할 건가. 그리고 상부기관에 그냥 목매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뭐 비선실세 말에 그냥 좌지우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논리가 좀 앞으로 많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버넌스 구조 개편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헌정 얘기, 국정 얘기 하니까 최근에 좀 이런 헌법에 대해서 저 국민들한테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행정학에서는
정부의 관료들의 역할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 수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개편할 때도 이런 담론이 앞으로 굉장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도덕적 조직, 윤리적 조직. 그죠?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각 조직들이 정직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얼마나 도덕적인 조직이 될 건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료제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질 만큼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하다못해 사회학자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료제 때리기, 관료 때리기에 많이 이용되는 담론들이죠. 그래서 정부의 관료 조직이라는 것이 기계적이다, 그죠? 규정들이 과도하다, 경직돼 있다, 불친절하다, 그죠?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까지 영혼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래서 그게 관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관료 조직이라는 것이 누구나 그 관료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약간 저런 성향이 있다는 거지 공무원 개개인이 저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주의, 제국 형성, 부패, 이입집단의 포획,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어요. 무사한 일, 복지부동, 그죠? 그리고 이제 업무와 조직의 파편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금 오늘, 그죠? 정부의 그 특허청이 어떠한 가버넌스 구조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논리들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식재산에 관한 가버넌스 구조가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론적인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한 논리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나온 얘기와 비슷하게 그죠? 지식재산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부처 간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부처 이기주의부터 해서 근데 사실은 뭐 꼭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관료제 조직이라는 것이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이 복잡한 구조를 관리할 때는 어느 부분은 관료제적으로 어느 조직은 파편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 제가 아마 좀 시간을 빨리 좀 관리해야 될 것 같네요. 좀 일부는 건너뛰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고 저작권은 아마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부처별로 구분돼서 담당하고 있고 어떤 기능들은 중복이 돼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이 산업자원부의 H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정부의 전반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다. 그리고 융합 시대를 넘어가는 유연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버넌스 구조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식재산 관리가 한 부처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조직의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 그죠? 어떤 조직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가버넌스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지금 산업통상부의 A청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으로 해서 상당히 정책 조정력이 있는 지식재산처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파편화된 업무를 상호기관으로 통합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집중형 통합형 체제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있던 업무를 지식재산처로 모은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대통령실의 지식재산 비서관제를 신설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대통령실에 그죠? 이러한 비서관실을 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IP 정책 조율 및 소통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미국 백악관에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이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에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기재부가 따로 부서로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관리부서가 백악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 안에 OMB라 해서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ing이라 해서 관리, 매니지먼트와 버지팅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백악관에 OMB라는 그 조직 안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로 그죠? 지식재산, 국민안전처 식약처와 같이 지식재산처로 올라가고, 그리고 청와대 소속의 지식재산비서관제, 그리고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런 구조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어떤 업무 여러 가지 통합 관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재산, 다양한 권리에 대한 그리고 산업 심사 심판에 관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큰 제목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방향수립 국정 어젠다화. 그래서 아마 좀 청와대 수준에서 어젠다화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새로운 대안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바로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제목에서도 얘기했듯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정책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책 간 조정 효율화, 유기적 연계 강화, 그죠? 정책 간 조율, 다 같은 논리겠죠? 계속해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 총괄 조정을 한다, 조정한다. 제가 그런데 조정이 쉽지는 않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저런 구조 개편을 하고 나면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축적이고 대응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식재산 대협력 창구를 일원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4차 혁명 선도 기반을 확충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지식재산 가버넌스 구축으로 국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들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없죠. 그래서 과연 이 가버넌스 구조 개편에 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특허청만이 아니라 문체부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농수산부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과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죠? 수요와 이해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것이 조정될 건가, 그죠? 이러한 정치적인 담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것은 여전히 앞으로 꾸준히 아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만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대학, 기업, 민간단체, 이 사회의 다양한 수요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민주형 가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저 지식재산에 관해서 관계되지 않는 사회 구석이 없기 때문에 교육, 과학기술, 예술, 행정, 사법 모든 분야와 연계되는 협력적, 융합적 그런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4차 혁명이 있고 가버넌스로 구조를 바꾸는데 많은 경우는 여전히 이러한 기술 혁명들이
기존의 체제를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개편들이 우리가 말은 그렇게 4차 혁명으로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사회의 어떤 격차, 그죠? 빈부격차라든가 아니면 정보격차라든가 사회적 형평성이 오히려 더 악화될 확률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담론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직은 항상 단기적 성과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죠?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혁신 문화를 어떻게 창조할 건가. 이런 도전과 과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많이 건너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책자를 통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고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시간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마 주 내용들은 다 책자에서 유인물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로서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서 손승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국대 손승우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3D 프린트, IoT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포럼의 주제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부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 영국에서 이제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세계 리딩 국가가 되었고요. 그다음 네덜란드도 상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 4차 산업혁명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하면 보통 이제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어떤 융합과 이제 연결을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뭐 무인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그다음에 증강현실 등등의 기술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대체가 됐고요. 새로운 지식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이 4차 산업은 이제 인간의 산업을 대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식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위 말하는 지식 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을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듯이 이제 집집마다 인공지능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고 또한 이제 3D 프린트도 요즘은 이제 3D 프린터가 뭐 여러 가지 부품도 만들어냅니다만 음식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집집마다 이제 3D 프린터 하나 두고 뭐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 하면 이제 누르시면 만들어지고 뭐 이런 피자도 만드는데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이제 확실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특허와 관련해서도 12배 정도 이제 증가해서 2010년에 421건이었는데 2015년에 5,000건 정도 이제 특허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융합의 시대에는 창작의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아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어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이제 과제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독점화의 우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기대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살펴보면 GDP 대비 우리 1인당 그 R&D 투자는 OECD 국가 중에 최상급에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에 있고요. 특허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빅 5라는데 우리가 빅 4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 지식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교수님 발표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게 무역 수지로 들어가 보면 우리 굉장히 19년간 약 기술 무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무역 규모 자체는 증가했습니다만 약 6조 원 정도의 적자를 매년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1조 9천억 정도의 적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컨텐츠 분야는 이제 흑자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AI 분야의 특허 등록도 보면 미국이 한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이 26%인데 그래서 이제 AI 분야를 이제 주도하는 국가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4에 있는데 불구하고 AI 분야는 여기 4%의 수준은 3% 수준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타임즈가 세계 50개 이제 발명품을 2010년도에 했는데 그게 우리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교사 인키인데요. 요거는 과거에 이제 2003년에 과학기술부가 키스트에다가 지능 로봇 사업단을 발족하고 한 10년간 연간 1천억 정도 규모의 R&D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뭐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게 후속 R&D가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R&D를 장기적으로 투자했다면 아마 또 우리는 이제 리딩 국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서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조건을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유연한 제도라는 것은 결국 융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새로운 어떤 보호 체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불립니다. 저도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전자정보 수출 이제 그런 사업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T 지수로서는 이제 전자정보 지수는 1위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3위로 떨어졌습니다만 그 이제 IT 강국이라 불리기 때문에 이제 이 아프리카 국가도 한국의 이제 전자정보를 이제 수입해 오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IT나 우리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여전히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핵심을 우리가 짚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근간은 사람이고 우리가 교육을 잘 이제 시켜야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허청이나 이런 이제 노력을 해서 우리 초중등 이제 교과 과정의 정규 과정으로 이제 지식재산 과목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공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은 이제 외연이 많이 넓혀졌습니다. 우리 공대 학생들 이제 지식재산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질적인 분야에 있어서 또는 이런 융합적인 접근 그럼 결과적으로 또 창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의 또 교육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간의 지성을 가진 인공적인 어떤 존재 이렇게 하고 56년에 이게 존 메카시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AI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기존의 어떤 기계와 다른 점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딥러닝 기술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이 두뇌의 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가는 그런 학습 방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알파고 같은 경우에 우리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알파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하수들이 뜨는 그런 수들을 다 데이터인 거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신의 한 수를 떠가지고 이제 뭐 이세돌을 이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그러니까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정확하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약한 인공지능, 이제 현재 알파고나 그다음에 뭐 IBM의 왓슨이라든지 왓슨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면 뭐 퀴즈 대회 나와서 우승도 하고 최근에는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암 진단
AI를 쓰고 있는데 인간보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약한 이제 미래의 기술입니다. 이제 약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지식 산업의 한 분야를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전해 가지고 스스로의 자아를 갖는 겁니다. 이제 종합적 인간과 같은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이제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킬 스위치를 이제 장착하는 걸 의무화시킨다든지 여러 조치들을 이미 올 초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 기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쓴 것이고요. 이제 거의 뭐 상용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람브란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람브란트 하풍을 그대로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전시를 걸어서 한 1억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의 저런 이제 구글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하풍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아야무스 같은 경우 스페인의 말라 대학에 이제 작곡하는 이제 AI인데 이 같은 경우 런던 심포니아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방문해 보시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가 이제 창작하는 속도인데요. 8분에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작곡가들 만나보면 보통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3개월에 한 곡 정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굉장히 창작의 고통을 거쳐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은 8분에 한 곡, 그 다음에 점점 발달되면 이 속도가 점점 간격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 다양한 창작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시대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주어진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스스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서는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콩고 같이 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만 이렇게 추상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이제 침팬지였는데요. 얘가 그림 뭐 전시에서 상당히 많은 고액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이제 그림이 상당히 인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만 인간의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특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허법 제33조도 이 자연인, 즉 인간의 발명에 대해서만 권리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경우는 작년 초에 여러분 뭐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지식재산 전략본부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지식재산위원회 같은 곳인데 여기서 이제 차세대 지식재산 이제 시스템 검토위원회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4월달에 내놓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AI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일본이 갑자기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에 일본은 이미 AI에 대해서 10여 년 이상 논의를 쭉 해왔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AI 창작물에 대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이게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방향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대량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I 이용 양태에 따라서 권리 부여를 각각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음악 만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자가 제공하고 이용자는 거기다가 이용자가 스스로 학습 모듈을 만들고 빅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에 이 창작의 결과물에 더 깊이 관여한 자는 그 이용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권리를 그 AI 개발자보다는 이용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양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이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 기간도 현재 사후 70년, 그러니까 창작자의 생애 플러스 70년간 보호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길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이제 단기에 보호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다양한 창작물이 만들어지면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침해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인공지능과 이제 인간이 충돌하는 문제, 분쟁이 소지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즉 아까 보호 기간도 낮추고 보호 수준도 낮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EU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EU는 이제 구체적인 보고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2014년도에 로봇 규제 지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법적 이슈나 뭐 사회적 노동 이슈나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식재산 이슈를 하나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이제 1월에 EU 의회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자인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이제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EU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때 반드시 인류를 위해서, 즉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윤리적 기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인공지능이 위에 아까 약한 인공지능이 더 발전돼 가지고 인간에게 위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킬 스위치를 반드시 탑재를 의무화시키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아까 대량 생산되면 지식 산업들이 많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로봇세를 이제 도입하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응인데요. 우리는 아직 뭐 이제 올 2월에 지식재산위원회에 산하의 이제 차세대 특별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런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AI 투자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의 보호 수준을 제공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이용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여전히 인공지능 산업 투자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보호를 하되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보호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의 요건에서도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창작물에서 낮은 수준의 이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 그럼 양자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현재 지금 저작권은 특허와 다르게 등록 시스템을 의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방식주의랍니다. 권리 창작에 있어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건데 이래 되면 이제 방식주의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일정한 표시를 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한 예로서 콘텐츠 산업진흥법상 우리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시를 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그 표시를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기간도 아까 단기로 얘기했는데 현재 지금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투자한 데이터베이스는 5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 단계이기 때문에 그 창작물의 귀속은 인공지능 자체의 주기보다는 아직 이제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아직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창작에 관여한 인간에게 귀속을 시키되 아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 권리 관계를 이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가능하려면 이 알고리즘하고 이 빅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관한 문제는 사실 별도로 많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얘가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의 다양한 창작물을 이제 가져오길 때 이걸 침해로 보게 되면 빅데이터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로 좀 저작권 제한 사유로 예외로 좀 빼줄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이미 2016년도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 해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소위 말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도록 저작권 제한 사유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이게 연구 같은 경우는 비상업적 제가 이거 좀 못하는데요. 비상업적 연구에 한해서 이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하게 법 규정을 이제 고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어 유저라는 규정이 저작권법상 있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지식재산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빅데이터 산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인정보 보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융합적인 어떤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현재 이 빅데이터 법안이 지금 산정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지식재산 관련 문제,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 함께 논의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침해와 관련해서도 결국 아까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보호 수준을 이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인간들이 다 잠재적 침해자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이 보호 침해 판단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실제적 유사성 단계를 이제 현존 유사성, 즉 데드 카피 수준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침해를 보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AI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방조 책임. 예를 들면 AI가 이제 저작권 침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채팅 로봇을 만들었었는데요. 48시간 만에 셧다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채팅을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나쁜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얘를 학습을 나쁜 빅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욕하고 인종차별적인 얘기들, 뭐 정치적 편견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얘가 나중에는 계속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인종차별하고 성차별하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방조 책임을 우리가 미룰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좀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이제 현재 저작권 침해라면 형사처벌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제가 보이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할 쪽으로 가고 아니면 하나의 보상금 체계로 먼저 사용하고 보상금을 주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저작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특허법에도 그런 이슈가 남아 있고요. 현재 부정경쟁 방지법과 같이 이제 어떤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부정한 경쟁 행위,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는 이런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어떤 규율 체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펩 소사이어티를 해가지고 펩 소사이어티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물건을 이제 다 품종 소량 생산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까 제가 피자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집에서 뚝딱뚝딱 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왜 가능하냐면 이런 3D 프린터 같이 디지털 제조 이 툴들이 개발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D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IP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3D 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또 이것이 상용화 되면서 보급되면서 소위 말해 무형의 지식 재산이 유체화되고 또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이것이 서로 공유되고 유통이 됨에 따라 이제 새로운 IP 침해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된 또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가 30여 년 전에 이 시제품 제작용으로 만드는 이 3D 프린터 관련된 특허가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게 압출 적층 방식의 이 특허가 2009년에 만료되면서 이제 저가형 3D 프린터가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되면서 이제 이래 되면 집에서 조그마한 것들은 다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직면, 이제 특히 부품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과 관련된 침해 문제인데요. 우리 특허법은 이제 업으로서 이제 특허 제품을 이제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제 침해를 보게 되는데 이 도면을 이용해서 업체가 업으로서 특허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혼자 뭐 이렇게 소량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생활용품이나 액세서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품 교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제 주로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산업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업체가 이제 개인이 아닌 업체가 특허 제품의 소모성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하게 되면 해당 부품을 이제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적 침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이 디지털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뭐 작성하는 것이 이제 생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 침해는 되지 않지만 또 설계 도면은 저작권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걸 무단 복제해서 유통할 경우에는 이제 복제권과 이제 전송권 위반의 어떤 우려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디자인 보호법적 입장에서는 이 등록된 디자인 이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을 업으로서 이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비적 침해 행위로서 이렇게 규제가 현재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법적 입장에서는 현재 저작권법상 이 사적 복제에 관한 이제 저작권 제한 사유, 즉 우리가 저작권은 이제 배타적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만 또 일정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교육적 목적, 집에서 혼자 복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침해에서 제외시키고 있거든. 그걸 제한 사유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제한사 중에 하나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즉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혼자 복제하는 경우에 우리가 침해를 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런 3D 프린터 같은 거 집에서 혼자 갖다 놓고 이런 왕구 같은 거 캐릭터 같은 걸 만들어내게 되면 침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이 왕구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쪽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적 이용하는 복제의 허용 범위를 다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를 빼고 있는데 복사기 한 대당 보상금이 이렇게 저작권 보상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을 주는 방식의 어떤 접근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해결 방법으로 또 하나가 이제 이 3D 프린팅 설계 도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특정 프린터에만 적용되는 이 도면, 이 3D 파일을 작동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DRM 기술을 이제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여러분 그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MP3 모바일 폰도 가지고 있고 또 멜론 음악 사이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MP3 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멜론에서 다운받은 이 음악만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공정거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비자 이익을 너무 침해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공정거래가 어떤 침해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위반은 아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 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음악도 듣고 싶고 저 음악도 듣고 싶고 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사온 것도 이게 듣고 싶은데 여기 DRM이 적혀 있어가지고 멜론에서 가져오는 음악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결국 호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해서 결국은 다 풀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법도 조금은 제가 보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서 몇 가지 이슈들만 정리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줄 알았더니만 더 머리만 아프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 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인천 계양갑의 민주당 유동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혹시 가능하시면 잠깐 인사 말씀 하시죠. 네, 인사 말씀 생략하시겠다 그러시니까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혜지 변호사님하고 테크노의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으신데요. 이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토론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서 발표를 먼저 좀 해주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돼요. 예. 여기서. 예,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토론문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화면으로 간단하게라도 발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화면 보시기보다 가까운 책자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 구조상이요. 여기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32페이지입니다. 네, 32페이지 제가 토론 준비한 것은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손승우 교수님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 전에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여러 페이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시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재산 강국을 위해서 또 차세대 지식재산 강국을 위해서는 잘 아시는 이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규제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3페이지에 저는 디지털 경제로 급선회 하고 있어서 이 디지털 마켓에 맞는 디지털 규제로 변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이 양산이 돼야 그걸 보호하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산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산업재산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법률 전쟁을 사회 전반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국회가 거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가 전통시장을 일방적으로만 지지한다면 신지식재산은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법률로 가능하게 해주는 전향적이면서도 혁신가가 전통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34페이지에 말씀드리는데요. 신기술이 출현하지만 부처 간 사이에서 규제가 디지털화되지 못하는 바람에 해당 스타트업은 2년에서 3년간 정부 부처의 문턱만 돌아다니면서 좌절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데 무슨 신지식재산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해외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국 기업엔 규제 안 만들고 외부에는 규제 울타리를 쳐서 진입 장벽을 칩니다. 우리가 7, 80년대 했던 방식입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WTO 회원국이고요. FTA 체결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잘 아시는 투자자 소송 ISD에 몇 조 원을 물어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중국의 기술 기업 육성의 결과는 35페이지에 있는 단 한 장의 사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재작년 9월 달에 미국에 날아가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에 시애틀로 다시 날아와서 기업인들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제8차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입니다. 보시면 여기 참석한 CEO에 속한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3,200조이고요. 첫 번째 줄에 9개 기업만 2,000조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벌써 동그란 원으로 중국 기업 3개가 있고요. JD.com, 알리바바, 텐센트. 두 번째 줄은 반 이상이 중국 기업입니다. 세 번째 줄은 거의 전부 중국 기업입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별로 본질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그룹은 그냥 이름만 알리바바가 아니라 은산 복합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은산 분리가 아니라 은산 복합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법이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게 가능해져야 무슨 신지식 재산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36페이지에 디지털 경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돼서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규제가 제자리다. 예를 들면 택시 산업이 우리 소득 줄어들고 일자리 잃으니까 우버 막아달라 할 때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그냥 택시 산업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버를 금지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로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입니까? 뭔가 다른 방향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을 맞는 전통 규제가 현재는 중복 적용되고 있고요. 37페이지 위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분석을 했는데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가 혁신 산업에는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새로운 지식재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신기술이 싹틀 수 있는 주요 정책에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형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혁신돼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범이 확립돼야 되고 사전에 규제를 정부가 친절하게 먼저 점검을 해주고 아니면 규제를 포기하고 규제가 도입되거나 개정될 때 어떤 영향평가 제도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규제가 양산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있는 규제만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없는 규제가 나날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토론을 드리면 이제 손 교수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한적인 보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소유한 국가와 기업으로의 부의 강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보셨듯이 속수무책입니다. 바둑에서 쓰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이건 국제적인 문제도 야기해야 될 것이고요. 조만간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양극화 현상이 글로벌하게도 더 심해지고 국가 내에서도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적인 개편보다는 좀 조세적인 접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의 평등이 복지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에는 어떤 중과세를 함으로써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게 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데 그 발전을 혹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단계가 아니냐에 대해서 손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최근에 로봇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빨리 얘기해서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적 복제 완화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지적대로 강하게 저작권 보호를 하면 소비자의 강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용은 편리하게 하면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정책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재권법을 개정하는 것도 역시 합리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룰의 변경이 혹시나 부작용을 가져오고 오히려 지식재산 양산을 막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 결국 저는 이 문제도 좀 조세 정의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는 3D 도면의 유통을 기술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지만 소리바다의 불법 음원 등등 다 막아내지 못했어요. 웹하드 아무리 경찰이 단속해도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는 거, 토렌트 이런 기술로 유통되는 거 막을 수가 없죠. 이건 끝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뭐 3D 프린터나 재료 등의 뭐 중과세를 하는 방안 등 좀 조세법적으로 푸는 게 사실 이 기술을 마음껏 개발하게 하고 이용하게 하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또는 이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 정의에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변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구태원 변호사님께서 밖에 나가서 발제를 내주시기로 하셔서 앉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토론의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시간 관계상 또는 공간 이동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토론과 관련되는 부분도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태원 변호사님께서 이제 토론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앞에 최재식 변호사님의 토론을 같이 듣고 양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재식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김홍회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IP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학 관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주신 말씀으로부터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안 주신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토론자 책무로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여러 쟁점 중에서 지식재산처 신설 견해에 대해서 우선 논의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창립 선언식을 한 국내 첫 지식재산 통합 민간기구인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는 지식재산 중심 행정체계 구축 주장하기도 하였고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보좌하기 위한 비서관이 없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별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있거나 집행에 중첩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합부처인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 중에서는 특히 부처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컨대 정부 조직은 부처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포괄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현행 부처제 정부 조직 하에서는 일부 부처 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속성상 내재할 수밖에 없어서 연계 기능이 부족한 현상은 그를 타개하고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사안마다 부처를 통폐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론들이 나오는 것,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강론으로 들어갈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융복합 신기술 혁신 촉진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총론에 있어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이라는 부처 개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고 그 확인한 결론을 토대로 강론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된 상황에서 기능 중심보다는 기구 중심의 획일적 행정,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 행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융합 신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체계 문제점이 과연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과거에 MP3 관련 기술 혁신 그리고 인터넷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보급 확산됨에 따라서 음질 저하 없이 CD 원본 가까운 수준의 음원이 빠른 시간에 다량으로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도래하게 됐고 저작권 보호 위한 법제도,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저작권 보호라는 법제도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술과 과연 저작권 이렇게 부처별로 분산해 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김 교수님과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혁신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 같아 보이는 현재 과연 우리나라는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경우는 USPTO 특허청이 우리나라는 특허청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특허 상표뿐만 아니라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인 지식재산 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선거 당선 직후에 오바마 정책만 아니면 된다는 이른바 ABO 정책을 철학으로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서 지난주에 지식재산 집행조정관 IPC를 지명하였습니다. 좀 지켜보게 되었었는데요. 결국 지명을 했고요.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서 지식재산 행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군주가 나타났던 표현으로 이른바 IP 짜르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산형이 아니고 집중형 내지는 조화형이라는 건데 영국과 캐나다, 러시아, 싱가포르 등도 집중형 지식재산 행정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와이포 역시 관련 사무를 통합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조직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법률과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해서 별도 부처가 관련 정책을 수행해야 할 강력한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컨대 지식재산 관련해서 현행 분산형 행정조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개인정보도 중요한 이슈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자치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라는 부처 말고 다른 부처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지식재산처가 적어도 장관급의 지식재산처가 부처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국무회의 참석해서 의견 가능한 수준으로 좀 집중형 내지는 조화형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론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기능이 좀 통합돼서 집중형 내지는 조화형으로 가야 한다는 총론이 옳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론에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총론에 있어서 만약에 반론이 제기가 된다면 어떠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희숙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김홍희 교수님께서 먼저 답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손소희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홍희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아마 좀 자세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우리 최 박사님 지적 굉장히 타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론을 할 때 좀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합하고 중앙으로 이제 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몬다는 건 아니죠. 이게 상대적인 문제죠. 이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홀로그래픽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지식재산에 관해서 특허청으로다가 많이 몬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지식재산에 관한 이 모든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죠. 다 지방 정부도 있고 각 또 기업도 있고 그저 대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이 그저 다 모든 사회 곳곳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런 몬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 업무들을 이제 특허청으로 이제 몬다는 의미가 있고 여전히 아마 다른 부처에서도 지식재산에 관련한 일들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뭐 지식재산이라는 게 생각을 해서 꼭 법적으로 보호받기 전 단계라든가 그게 항상 유기적으로 연기돼 있고 우리가 지식정보 사회인데 뭐 지식재산을 뭐 특허청에서만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단지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통합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식재산 그 집행조정관이라는 것들도 결국 그 정책을 중앙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국제 여러 번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업무가 분명히 청와대에도 일부는 담당하는 거고요. 그죠? 특허청이 국무총리실로 가면 거기에도 일부가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아마 부분적으로 또 각 부처에도 있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담론상 이렇게 몬다는 얘기지 사실 뭐 모든 업무가 그죠? 거기로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조정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조금 더 세밀한 검토는 아마 필요하지 않은 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어차피 지금 지정 토론자에 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손성희 교수님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좋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중국에 매년 몇 번 가봅니다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전해가고 이제 우리를 넘어서 많은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로봇의 도입에 관해서 또 사실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지금 현 단계는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이 상당히 더 좀 필요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일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EU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이 부의 쏠림 이 부분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99대 1의 문제가 아니라 99.999의 0.00001의 문제로 이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재의 이제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낮은 수준의 보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식재산은 국제적인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도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보호를 이제 어떤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또는 이제 부정 경쟁 원리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은 필요할 것 같고요. 로봇세에 관한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아까 1차 산업 혁명 때 이제 많은 한 70% 육체 노동 관련된 이제 직업들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40% 정도의 지식 산업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이제 대학 교수직도 없어질 것 같고 여기 기자분이나 뭐 여기 우리 구태현 변호사직도 판사직도 없어진다고 지금 보는 것이 이제 그 직업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재 존재하는 직업군이 없어지면 그만큼 조세가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EU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D 도면의 어떤 기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여기도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보상금 체계나 어떤 라이센싱에 있어서 어떤 강한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보상금 체계를 이용해서 이제 먼저 쓰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좀 접근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아까 우리 김홍애 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부처를 뭐 합치고는 우리 연금술사 일이다. 그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하실 정도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뭐 공정거래 이슈도 있고요. 유전자원의 신품종이나 뭐 기술보호만 해도 이게 뭐 산업부도 연계 있고 중소기업도 연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방산 쪽에 방사청도 관련돼 있고 여러 법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기후 변화 쪽에서도 기후 기술의 이전,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접근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아직 그 대처가 상당히 좀 미흡한 상태이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어려운 것이요. 이제 특히 이제 이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될 경우에 이제 자칫 그들의 어떤 특수성 또는 정말 강한 반발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10년 동안 논했지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들의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그 분야의 어떤 그 어떤 특정 부처에서 주도를 할 경우에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이해와 오해를 풀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우리 지식재산 산업이 이제 커지고 어떤 국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주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사회 보는 입장에서 발제자분이나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결국은 앞에서 발제를 해주신 분들이나 토론을 해주신 분들의 주 내용이 결국은 지식재산 천하, 지식재산 비서관 제도의 신설이 가능할 것이냐 또는 분산이나 통합을 논했을 때 어느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현재는 크게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뭔가 주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로 기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AI나 빅데이터나 또는 뭐 3D 프린트를 비롯하여 최근에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저작권이나 특허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의 보호 방안 또는 그게 산업화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제를 넓히지는 마시고요. 너무 넓히시면은 발제자분들께서 사실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의견이나 또는 정책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발표를 너무 잘 들으셨거나 잘 이해를 하셔서 그런지 지금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김영희 교수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다 그러시니까요. 김영희 교수님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가버넌스 구조 대안을 할 때 기존에 아마 여러 가지 논의된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좀 소통을 좀 더 쉽게 하고자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 아마 논의되는 방식 중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아마 또 하나의 조금 다른 방식은 총리실로 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만 특허청으로 좀 몰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총리실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특허청에서 문체부라든가 그죠? 아니면 농수산부의 업무를 이쪽으로도 한번 모는 정도로다가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아마 청와대에 그 조정관실을 한다라면 또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조정 기능 그것도 또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께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치나 위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첨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정책 제안이나 다른 의견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약속 시간이 12시니까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 의원님께서 혹시 마무리 말씀 유동수 의원님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GDP 대비 R&D 코스트가 세계 1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물에 있어서 굉장히 그 투자 대비 아웃풋이 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에 산재돼서 전체적인 컨트롤러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예산이 좀 낭비되는 그리고 그 예산 R&D 코스트들이
시혜적으로 각 부처별로 그냥 뿌려지는 그런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 이런 여러 부처에 산재되는 IP들을 뭐 특허나 지식재산권들이 하나의 컨트롤러로 모여서 그 지식 연구, 지식 재산의 방향성도 좀 제시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허청에서 가지고 있는 IP 관련 맵들, 국제적인 맵을 활용해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통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토론회가 저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제도 법률적인 문제들을 다뤄줘서 저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동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박정호 의원님께서 예.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자 뭐 이런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고, 중국에서는 등서평이한 말에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강을 건너면서 돌을 만져가면서 건너자, 그러다가 아니면 돌아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들기다가 말 거냐, 일단 건너가면서 돌도 만져보고 없으면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오늘 모두 말씀에 우리 안재진 원장님께서 농담에 갓길을 하셨는데요. 갓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갓길이 결국은 신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이 도와주셔서 그게 확 뚫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가장자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의 하나를 더하면 새로 만들어진 길도 갓길이죠.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진 길을 가는데 이 갓길은 1차선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큰 도로에 최소한 2차선, 편도 2차선 아니면 4차선 도로에 갓길을 놓게 되고, 그 갓길의 용도가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차를 세우거나 또는 그 길을 통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갓길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길, 또 그 넓은 길에서의 비상사태를 위한 길,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하신 신의 길, 이렇게 해서 결국 4차 혁명이 갈수록 5차 혁명이 있을 거고 산업혁명이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완벽을 위해서 가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신이 늘 얘기하던 자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 고속도로가 없으면 속도가 안 나면은 뭐 페트롤이 필요하고 속도 CCTV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가 나중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물론 지금부터 규제를 잘 만들어 놓고 속도계를 다 준비해 놓고 니네들 가야 되는데 뭐 50km 넘을 수도 없는 길에서 70km를 제한하는 속도계를 달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늦었다 싶어서 우리가 빨리 가도록 하는 게 일단은 첫째, 육성에 대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을 그때그때 준비하면서의 법적인 측면들 백업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 것들을 다 담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시고 또 국민의당 의원 송금주 의원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이제 정부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 인사위원회가 없이 바로 이 정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뭐 얘기들은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크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부는 신설하겠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제 부활한다. 소방방재청은 독립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과학기술위원회나 교육위원회 정도를 더 신설한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지식재산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재편을 하면서 미창부랑 같이 재편을 하면서에 어떻게 묶여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때 어쩔 수 없이 또 특허청도 여기 들어와 있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한 것들, 미래 4차 혁명에 대한 것들도 후보자들이 다 잘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실제로 여기 전문가님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걸 잘 다듬어서 국가 대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이게 한번 잘못 잡히면 우리가 속도가 한 번 더 쳐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완벽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일단 좀 더 볼륨을 키워야지 완벽으로 간다. 넓혀놓은 상태에서의 나중에 조절도 필요하고 편법, 탈법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 편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 지식재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육적인 백업도 좀 부족하고 또 전문가들도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이 지식산업 분야에서의 선진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들 또 그동안에 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연구해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식재산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지식재산 관련되어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정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셨다 일찍 가셨지만 송검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유동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